안녕하십니까. 이론 압축 강의 물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점유권까지 살펴봤죠. 이제 소유권입니다. 아주 중요한 권리죠. 소유권은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한 2개가 있죠. 취득시효 거 하고요. 공유. 공동소유가 3개가 있는데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공유가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이제 기타 상린관계 중에 주의투지 토행권이라는 거. 그다음에 첨부라는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다 알 필요 없고 첨부 중 이제 부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소유권은 가장 강력한 권리죠. 왜? 어떤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하죠. 자, 지배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배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팔아먹는 것, 처분. 요 3가지가 지배죠. 이 3가지 지배를 다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사용, 수익만 하거나 처분만 하거나 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하지만 소유권은 3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배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소유권은 무제한적으로 내 소유물을 무제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우리 민법도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중에서 특히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토지 소유권의 평면적 범위는 우리 지적도라는 게 있죠. 지적 공부상 경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측량을 해서. 그렇게 평면적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 요거 가지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상하의 범위가 문제죠. 그 상하의 범위에 대해서 212조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제한을 하고 있죠. 당연하죠. 토지 소유권이 상하에 무제한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좀 전에 제가 공간적 범위는 어떻다 그랬죠? 평면적 범위. 평면적 범위는 지적 공부. 이게 뭐예요? 지적도죠. 지적도에 일필토지로 등록을 하면서 지적 공부에 일필토지로 등록을 하면서 지적도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 지적도에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게 뭐야? 지적도상의 경계죠. 그걸 공부상의 경계라고 합니다. 이걸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평면적 범위는 현실 경계와는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 현실 경계와는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적도를 작성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측량을 할 때 그 측량 기점을 잘못 선택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측량을 잘못해서 지적도상의 경계와 진실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의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는 212조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고, 평면적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까지만 확정이 되고, 다만 측량을 잘못한 경우, 이때는 실제 경계가 경계다. 뭐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 지하수하고 미채굴 광물이 문제죠. 상하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의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데 그 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하고요. 그다음 미채굴 광물, 아직 채굴하지 않은 광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냐? 나누면 됩니다.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에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물권법정주에서 온천권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반면에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광업권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사권 및 채굴권을 내용을 합니다. 광업권은. 이 미채굴 광물은 그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은 이제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상린관계라는 게 나왔습니다.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 사이에 충돌 따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 충돌 방지 및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절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이 상린관계는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린권이라고 권리가 몇 개 나와요. 이 조문하고 상린권 중에서 심심찮게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쩌다 한번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내내 한 30몇 회까지 될 때까지 한 번 딱 출제된 것들도 있어요. 딱 한 번.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에 하나 올해 시험에서도 정말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걸 출제했다. 그럼 찍으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30몇 년 만에 한 번 출제된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굳이 볼 필요가 없고 2번 이상 출제된 거 위주로 조문과 상린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상린관계를 봅니다. 상린관계는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와 관련된 규정과 다른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그 상린관계에 규정된 것과 다른 관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꼭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부동산을 사용식할 수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식할 수 있는 권리들 요 권리자들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 임대차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4번 상린관계 내용을 보고 나서 나중에 지역권을 보면 굉장히 흡사해요. 예를 들어서 상린관계에 있는 주의토지토행권하고 지역권에 가면 통행지역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외형상 대단히 흡사해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상린관계와 지역권. 예를 들어서 주의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 외형상 대단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 구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지역권 보고 나서 구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구별이 가능합니다. 딱 하나만 일단 기본적인 거 기억하세요. 상린관계는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지역권은 독자적인 별도의 권리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비슷해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가 몇 개 나와요. 상린관계 속에 권리가 몇 개 들어있어요. 당연히 이런 권리들은 뭐 권능이라고도 하는데 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니까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독립한 권리가 아니고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린권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고 소유권을 상실하면 상린권도 당연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린권의 득실 변경은 당연히 따로 등기가 필요 없죠. 또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린권도 당연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지사용청권입니다. 간단히 읽어볼게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는데 갑이 여기 건물 외벽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는데 요 갑소유 땅 여기
여기 놀고 있어. 그래서 갑에게 야, 네 땅 좀 사용하자. 그게 인지사용청권입니다. 토지 소유자 그런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갑의 주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요거는 좀 문제가 생기죠. 갑의 주거가 있는데 을 및 공사업자가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사용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판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는 반드시 승낙이 이웃 주거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고정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죠. 인지사용청권이라는 게 이런 거다. 생활방해 금지 청권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냄새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적당한 조처를 해라. 음향 같은 것들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진동 같은 것들 이웃 토지나 거주지의 어떤 그 삶의 평온을 깨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소음, 진동 당연히 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쥐죽은 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항. 만약에 그 전항의 사태가 이런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냄새 등이 이웃 토지를 사용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아야 돼. 이걸 인용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의무라고도 하고 수인 한도라고도 하는데 이걸 초과하면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17조다. 자, 216조, 217조 간단히 이렇게 인지사용청권하고 생활방해 금지청권 따위가 있더라.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도종 시설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주의투지 토행권입니다. 219조와 220조. 일단 219조가 원칙, 이게 유상토행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토지를 통행할 권리예요. 그리고 유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토행권이 있죠. 자, 219조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땅과 공로와의 사이에 그 땅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이 땅이 맹지인 경우, 그럼 아예 통로가 없죠. 따라서 이 맹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해. 그래서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 이 둘 중에 하나. 정리합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대전제. 그리고 요걸 나누면 둘 중에 하나. 맹지거나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통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통행하고 통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통행하고 통로 개설. 당연히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통행하는 권리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둘 중에 하나, 맹지거나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럴 때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 한다. 그래서 뭐 의의는 이제 조문 그대로고요. 자, 이때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돼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토지의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이 안 됩니다. 토지의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건 조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가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나 왠지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에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어. 공로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있지만 그게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인정되겠죠. 반면에 주위 토지를 통행한 기존의 통로가 있어. 통로가 있고 다만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더 편리해. 기존 통로가 아니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더 편리해. 이럴 때도 통행권이 인정이 되나? 이건 안 되겠죠.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뭐 시간이 절약된다든가 이런 거 갖고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과. 일단 조문에서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도로 포장도 가능하고요. 방해되는 물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통행, 통로 개설, 포장, 철거까지 가능하다. 니은은 말씀드렸고요. 보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은 누가 한다 그랬죠? 통행권자가 한다 그랬죠. 따라서 택배기사분이라든가 음식 배달하는 분들처럼 또는 통행권자의 친인척처럼 그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 의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됩니다.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미리 폭과 범위를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장차 여기다가 뭘 이 땅에다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해. 3년 뒤에 미리 폭이 이만큼 필요해.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해 줍니다. 또 핵심 판례 2번. 건축 관련 법령에 보면 도로폭 규정이 있죠. 근데 이 건축 관련 법령에 있는 도로폭은 건축 허가 등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정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관련 법령에서 도로폭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초하여 그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폭, 면적까지 당연히 통행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행권의 내용. 자, 통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로 개설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포장할 수 있다고 그랬고, 방해물 철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통행하고 있는 통행지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땅, 자기 땅이잖아요. 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고, 무슨 뜻이에요? 통행권자가 통로를 족점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독점하고 있는 통행권자에게 야, 너 통행만 해. 왜 네가 독점을 해? 땅 내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통로 개설할 수 있다 그랬고요. 포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건 뭐예요?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고 포장까지는 했어. 근데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질 않아. 아까 독점하고 있을 때는 땅 내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독점하고 있진 않아. 그럼 당연히 땅 내놔 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통행권의 내용에 대한 판례를 간단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행에 방해되는 축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철거해야 된다 그랬죠. 이 원칙은 통행권자가 철거하는 거예요. 원칙은 자기가 통행해야 되니까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이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같은 축조물이 통행지 소유자가 설치했어. 그럼 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통행권을 언제 소멸할까요? 당연히
통행권이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하겠지. 자, 통행권은 언제 필요가 없어져요? 공로에 접하게 되면. 새로 공로가 개설이 돼서 공로에 접하게 됐어. 그럼 당연히 통행권이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 이렇게 통행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을 때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조심할 거는 통행권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어. 그럼 통행권은 소멸하느냐?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판례다. 지금 체크해드린, 교재 체크해드린 것들 위주로 판례가 출제가 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상통행권이 나왔는데요. 이 무상통행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각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는데 공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각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나눠요. 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맹지가 생긴 경우. 또 하나는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공로가 접해 있어요. 근데 갑이 이 땅 일부를 쪼개서 팔아요. 일부 양도. 그랬더니 그 결과 역시 맹지가 생겼어요. 요 경우. 공유토지 분할로 인하여 또는 일필토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그 결과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 맹지가 생겼을 때. 요럴 때는 요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보상 의무가 없다.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요것만 220조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가 아닌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가 아닌 그 승계인에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219조. 유상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220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문 몇 개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문 중에 몇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인접한 땅인데 담이 없어. 그럼 인접해서 땅을 소유하는 자들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적인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비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측량 비용이고 또 하나가 설치 비용입니다. 자, 이때 설치 비용은 자, 237조 1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설치 비용이란 말이에요. 절반 부담합니다. 반면에 설치 전에 측량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로 부담합니다. 단 그 지역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우선 적용된다는 거,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통상적인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로 추정하면서 분할이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뒤에 공유를 보시겠지만 원래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는 분할이 금지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계를 넘어온 수지. 수지는 나뭇가지를 말하고요. 목근은 나무 뿌리를 말합니다.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나 뿌리가 넘어왔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인접지 소유자에게,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가지, 수지는 제거를 먼저 청구하고 제거 안 하면 제거하면 돼요. 반면에 목근은 그냥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와 목근의 제거가 다르다. 수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목근은 임의로 제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심굴, 당연히 인접지 집안이 무너질 정도로 땅 파면 안 되죠. 또 242조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지을 때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상물을 말합니다. 지상물. 근데 반미터를 띄우지 않고 바짝 경계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다가 그럼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건물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완성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철거는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4조는 지하시설을 경계부터 몇 미터를 띄울까의 문제예요. 두 가지입니다. 경계부터 2미터를 띄워야 되는 게 있고요. 깊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2미터를 띄워야 되는 건 얕게 파내라고 하는 얕게. 우물이라든가 정화조 같은 것들. 오물 등을 저치할 시설이 뭐예요? 정화조죠. 이런 것들은 2미터. 반면에 저수지, 국어, 개울물, 특히 지하실. 깊이 판 내려갈 수 있죠. 지하 막 6층, 7층 이렇게. 이럴 때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런 것들이 간간히 조문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5번에 있는 건요.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살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소유권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소유권 취득이라고. 소유권은 당연히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하겠죠.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나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특히 법률 규정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요러한 경우에 요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 등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 세 가지.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예 민법에서 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요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취득시효와 첨부 중에 부합이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임박해서 조문만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취득시효하고 첨부 중에 부합을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시효 대단히 중요하죠.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효력이 시효예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법이죠. 자, 취득시효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이제 물건을 생각하는 게 아주 이해하기 쉽죠. 타인 물건 따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계속이 되면 그 점유한 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실제 권리자냐 아니냐 이걸 안 따지지 않고 점유 및 기간 계속 요 요건에 따라서 그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게 취득시효다.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의 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갖고 있더라. 그럼 요만큼을 을이 점유하는 거잖아요. 땅을. 갑소유 땅 요만큼을 을이 점유한 거잖아요.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 갑은 을한테 야, 왜 네 건물이 내 땅까지 침범했냐. 건물 철거하고 또 땅을 돌려달라. 자, 이때 을이 만약에 이 빚금친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야, 등기 넘겨. 소유권 넘겨.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취득시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취득시효라는 것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주가 되겠지만 꼭 소유권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상권도 되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되고요. 분묘 기지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의 권리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나옵니다.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 뭐 잔뜩 있는데 두 개를 기억합니다. 1번하고 2번. 일단 저당권 안 됩니다.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 저당권 취득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취득하고요. 일정 기간 경과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플러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유권, 유치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점유만 하면 취득하니까. 결국 세 가지 기억합니다.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 이런 취득시효가 우리 민법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5조, 246조. 245조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인데요. 1항이 점유취득시효고요.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반면에 동사는 246조 1항 2항에서 10년짜리 장기 취득시효와 5년짜리 단기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하고요.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요건을 갖춘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반면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만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제일 많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단 말이죠. 그럼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즉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갑인데 여러분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이 등기를 넘겨달라 그러면 순순히 넘겨주겠냐 말이죠. 다툼이 당연히 생기겠죠. 특히 갑이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은 경우, 병한테 소유권 상실을 염려한 갑이 팔아먹은 경우, 당연히 셋이서 박 터지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다툼이 제일 많고 대법원 판례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조금 있다가 그거 위주로 볼 거예요. 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죠. 요건 기억합니다. 일단 20년간 점유죠. 그러니까 20년 계속 점유해야 돼요. 20년 이상을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자주 점유를 말하는 거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죠. 즉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는데 그 점유에 네 가지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점유권에서 봤던 점유 태양이 있었죠. 네 가지 태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 네 가지 태양, 자주,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20년 이상 계속 점유. 이게 점유취득시 요건이에요. 자, 이렇게 점유취득시 요건이 완성이 됐을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45조 1항은 187조의 예외가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등기를 요하고 있으니까 187조 예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5조 1항 점유취득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을은 뭐가 생긴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통 시효이익 또는 시효 완성의 효과 이렇게도 부릅니다. 대법원이 시효이익, 시효완성의 효과. 앞으로 시효이익이라든가 시효완성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딱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일단 갑소유 땅인데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을이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플러스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취득시효보다 요건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죠.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합니다.
대신 기간은 10년으로 줄여줘요. 이렇게 갑소유 땅의 의리 소유자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의리 그 땅을 10년 이상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하게 되면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와는 달리 또 등기할 필요 없죠.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등기부취득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취득시효 일반적 요건. 취득시효라는 걸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인 법인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뭐 지방자치단체, 국가, 비법인 사단재단도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체는 부동산 또는 동산인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것들이에요. 내 거 된다.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 사람과 소송이 붙었다. 등기에 추정력이 있으니까 등기된 자가 유리해. 내 땅인데 속 터져. 증명하기가 어려워. 근데 다행히 내가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소유물. 이걸 성명, 불상자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소유물 된다. 일필토지 일부 되는데 이 일필토지 일부는 점유취득시효만 되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만 되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일필토지 일부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유지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그 공유부동산, 누군가 공유하는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야 공유지분의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이란 행정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반대로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일반재산은 되는데 다만 이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 인정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반재산이어야 돼요. 점유할 때도 일반재산, 20년 동안 계속 일반재산, 나중에 등기할 때도 일반재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행정용도가 정해지면, 행정재산이 되면 시효취득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안 되는 거 기억합니다. 특히 G,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계단.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거 시효취득 인정하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45조 1항, 2항 모두 다 공통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평원 공연 점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거 우리 점유권에서 봤죠. 추정되죠. 기억나세요? 197조 1항. 추정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을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안 넘겨줘서 소송이 붙었다. 이때는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 취득시효 요건 중에서 나는 소유의사로 점유했다. 평온하게 점유했다. 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엔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추정이 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을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따로, 효과,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통적인 요건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를 따로,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거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